시청자, 일본이 삼성급소에 정확히 찔러 넣었다고 확신한 그 한 방이 지금 누구의 심장에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7년 전 그날 일본이 딱 3가지 품목만 걸어서 삼성전자 공장을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저 실패한 정치 보복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큰 판이 통째로 뒤집힌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소재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왜 44개월 만에 스스로 그 카드를 슬그머니 접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왜 일본은 똑같은 카드를 이번엔 중국을 상대로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표면과 진짜 동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 이 3층을 순서대로 벗겨서 보여드릴게요. 미리 숫자 하나만 던져드리겠습니다. 2019년 그날 일본산 브라폴리 이미드에 대한 우리 의존도가 93.7%였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때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떤 절벽 앞에 서 있었는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자, 이건 단순한 한일 무역 마찰이 아닙니다. 산업 종주국이 자기 우위를 무기로 쓰려다가 오히려 그 우위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린 구조적 사건이에요. 결국 이야기는 딱 3단계로 정리됩니다. 표면, 그러니까 2019년 그날 걸린 3가지 소재, 그 다음 동기, 왜 일본이 이 카드를 꺼냈고 우리가 어떻게 반격했는가. 마지막으로 결과, 그 부메랑이 지금 누구를 때리고 있고 어떤 새 전쟁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가. 한 가지 미리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판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지상파 뉴스 요약본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몇 초짜리 자막 뉴스 정도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그림이 안 잡혀요. 이 층을 하나씩 벗겨봐야 그림이 보이거든요. 자, 2019년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일본 정부가 딱 3가지 품목만 콕 집어서 규제를 걸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브라폴리이미드. 이 3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온 나라가 그렇게까지 뒤집혔던 걸까요? 핵심만 짧게 설명해 드리면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라는 얇은 원판 위에 그려 넣어서 만들거든요. 고순도 불화수소는 웨이퍼를 깔끔하게 깎아내고 씻어내는 지우개 역할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이 회로를 그릴 때 빛에 반응해서 무늬를 새기는 감광액, 그러니까 반도체 잉크예요. 브라폴리미드는 접히는 화면 만드는 특수 필름이고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아무리 최고급 장비를 갖춰놨어도 반도체를 단 한 개도 못 만드는 겁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 완벽하게 세팅된 최고급 주방에서 소금, 물, 기름을 한꺼번에 다 뺏긴 셈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소재들을 얼마나 일본에 기대고 있었냐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 2019년 자료 기준으로 브라폴리 이미드가 무려 93.7%, 포토레지스트가 91.9%, 고순도 불화수소가 43.9%였어요. 아니,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정도 급소를 우리가 그때까지 그냥 안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고 손을 딱 놓으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가 통째로 멈추게 돼 있는 구조였던 거죠. 일본은 이 급소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반도체 목줄은 우리 손에 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이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안보상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진짜 속내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일본은 그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사법 주권으로 존중해야 할 판결에 대해서 소재 무기로 경제 보복을 걸어온 거예요. 이건 그냥 치졸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경제 문제를 인질 삼아서 정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일본 언론과 정부의 톤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한국은 이런 첨단 소재를 절대 못 만든다. 몇 달 안에 삼성 라인이 반드시 멈춘다. 국산화하려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은 걸린다. 그때 일본에서 나온 코멘트들이 다 이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주 깔끔한 결말이 있죠. 한국이 국산화 성공했고
일본은 44개월 만에 규제 풀었으니까요. 이걸로 끝난 이야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 이야기면 뉴스 코너 하나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일본이 이 카드를 스스로 접었는가? 그 답을 들여다보면은 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일본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옷이 없다는 걸 사방에서 확인당한 겁니다. 이 차이가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한국은 진짜 전시 상황처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라는 별도 예산까지 신설해서 기술 자립에 나라 돈을 화끈하게 쏟아부었어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위기가 오히려 국민을 딱 뭉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제펜 하나로 온 나라가 결집했고 기업들은 이번엔 반드시 일본에서 독립하겠다는 각오로 움직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밤낮 안 가리고 국산 소재를 찾아내려고 뛰었고 이재용 회장은 규제 발표 즉시 일본으로 날아가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 다음엔 능 지금도 제가는 대체 공급처를 뚫었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건 솔브레인이라는 국내 소재 기업이었어요. 그동안 일본산에 밀려서 빛을 못 봤던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들고 과감하게 삼성전자 품질 테스트에 도전한 겁니다.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순도가 99.9% 우리가 5-9이라고 부를 만큼 극도로 높아야 해서 만들기가 정말 까다로운 소재예요. 불순물이 조금만 섞여도 값비싼 웨이퍼가 통째로 다 망가지는 물건입니다. 근데 솔브레인이 이 어려운 시험을 딱 통과했어요. 2019년 9월에는 아예 공장을 크게 늘려서 삼성전자의 국산 불화수소를 본격 공급하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얼마 안 가서 국산 불화수소를 공정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변화가 훨씬 확실하게 보여요. 규제 이전에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가 40%대였는데 202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우리가 수입한 전체 불화수소 중에서 일본산 비중이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괴롭힐 무기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소재가 순식간에 무기로서의 위력을 잃은 거죠. 이걸 두고 업계에서는 아예 땡큐 수출 규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본이 오히려 한국 소재 산업을 강제로 쑥쑥 키워준 꼴이 됐으니까요. 한마디로 홈이면 될 걸 가래로 막다가 자기 텃밭을 갈아엎은 격입니다. 강제징용 판결 하나 대응하겠다고 소재 산업 시장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포토레지스트도 국산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국내 유일하게 반도체용 감광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그동안 일본산에 눌려서 존재감이 약했다가 규제를 계기로 위상이 확실하게 커졌어요. 최근 3년간 1억 8,590만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드는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와 손잡고 가장 어렵다는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도 도전하고 있어요. 매출의 5%가 넘는 돈을 R&D에 붓고 있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국산 소재 공급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규제 이후에 SNS텍 같은 다른 국내 소재 기업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분까지 확보했거든요.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국산화 성공으로 껑충 뛰면서 삼성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덩달아 폭등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하고 투자 수익도 챙기고 일본 의존도까지 낮추고 한마디로 일석삼조였던 겁니다.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이 같이 크는 구조. 이걸 그때 정부 정책이 딱 밀어준 거예요.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한국이 못 만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단언하던 일본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 오판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입 다물고 있는 게 답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뒤집힌 건 국산화 성공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정작 손해를 크게 본 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일본 소재 기업들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일본 소재 기업들은 한국이라는 거대하고 안정적인 시장의 제품을 팔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초대형 고객이거든요. 이런 큰 손을 세계 어디 가서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물건을 팔아야 할 일본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자기 손으로 목 조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게 진짜 압권입니다. 일본 정부 규제를 요리조리 피하려고 아예 생산 시설 자체를 한국으로 옮겨버리기 시작했어요. 대표 사례가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도쿄오카 공업, 우리가 토키라고 부르는 회사인데 인천 송도 공장에서 이 첨단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다른 일본 소재 기업들도 규제 리스크를 피하겠다고 한국 생산을 대폭 확대했고요. 자국 정부가 만든 규제 때문에 자국 기업들이 자기 알짜 기술을 상대국으로 이전하는 이 그림이 산업정책사에서 흔한 일일까요? 흔치 않습니다. 규제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신호였어요. 규제를 만든 건 일본 정부인데 그 규제 덕에 일본 기업의 알짜 기술이랑 핵심 생산 라인이 오히려 한국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규제로 목줄 쥐겠다던 나라가 결국 자기 목줄 열쇠를 한국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규제 한 방으로 한국을 굴복시킬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졌어요. 첫째, 한국 기업들의 국산화가 성공하면서 일본 의존도가 뚝 떨어졌고요. 둘째, 일본 소재 기업들이 한국 고객 놓칠까봐 오히려 한국에 공장 짓고 기술을 들고 왔습니다. 셋째, 일본이 최고의 무기라고 자신했던 소재들이 순식간에 무기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제 무덤을 제 손으로 3번씩이나 판격이에요. 결국 2023년 3월 일본이 스스로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4년 가까이 유지하던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전격 해제했어요. 2019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17월 만에 한국도 이에 맞춰서 WTO의 규제권 제시를 추진했고요. 표면적으로는 양국 관계 개선 등 훌륭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속을 들어가보면 결국 일본이 이 규제는 한국을 도저히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무기가 안 통하는데 대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들만 계속 소용을 받으니까 영빈도 실기가 탁탁해진 겁니다. 물론 냉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국산화가 100%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가장 밀세한 최첨단 공정을 쓰는 EUV의 포토레지스트, 이 수도권한 독보적인 여전히 일본 기술의 상당부분 부족합니다. 실제로 2019년 99%가 넘던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이 규제 이후에도 80%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매체는 이 대목을 전제로 소부장 전체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적으로 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팩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심리적 우위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일본은 소재를 무기로 한국을 협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남은 게 얼마냐를 세는 것과 판 자체가 어떻게 뒤집혔느냐를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면 진짜 그림이 하나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기가 통하지 않으면 무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메랑이 지금 누구 손에서 터지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짚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좀 좁았다는 게 보입니다. 부메랑은 이미 터졌어요. 2019년에 던져진 그 부메랑은 44개월을 돌아서 2023년 3월 일본 정부의 규제 해제라는 형태로 이미 돌아왔고 지금은 다른 방향에서 두 번째 부메랑이 날아오는 중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소재를 무기로 삼는 이 전략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상대에게는 이 무기가 도저히 안 통하게 됐을 뿐이에요. 한국은 국산화라는 튼튼한 방패를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이 무기를 아직 방패가 부족한 다른 상대한테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바로 중국이에요. 2025년 말 캐논, 니콘, 미쓰비시 케미컬 같은 일본 주요 소재 업체들이 중국으로 가는 포토레지스트 공급망을 축소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권가에서는 일본이 대중국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7년 전 한국이 겪었던 그 위기가 지금 그대로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칼을 맞았는데 한국은 그새 갑옷을 입고 있었고 중국은 아직 맨몸으로 서 있는 셈이죠. 여기서 유심히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중국이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반도체 자립에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고 규제받는 소재는 어떻게든 대체하려고 나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 소재 기업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키운 소재 산업이 이번엔 중국 시장으로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위기이자 기회라는 게 딱 이런 상황을 말해요. 게다가 반도체 소재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치열합니다. 2016년 들어 공급망이 훨씬 복잡하게 꼬였어요. 중국이 히토리를 비롯한 전략 광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긴급하게 공급망 점검에 나선 상황이고요. 국제 정세 불안으로 불화수소 원료 공급이 흔들리는 이른바 불산 쇼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재 하나가 흔들리면 반도체 전체가 휘청이는 이 구조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안 변했어요. 다만 한국은 그때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나라가 우리를 흔들어도 소재 하나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겹이 대비책을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긴장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어요. 일본이 이번엔 반도체 완제품 자체로 정면 승부를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강한 일본을 대놓고 내세우면서 반도체 부활 전략을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른바 사나이노믹스라고 불리는 정책인데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5조엔 규모였던 자국산 반도체 매출을 2040년까지 40조엔, 우리 돈으로 약 372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무려 8배 확장이에요. 통신 인프라와 인공지능까지 다 합치면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고요. 이 부활 전략의 심장에 라피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힘 모아서 만든 회사인데 목표가 대담해요. 지금까지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곧바로 세계 최고 수준인 2나노 최첨단 반도체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2나노가 어떤 수준인지 짧게 짚고 갈게요. 나노미터라는 단위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예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정밀하고 성능 좋은 반도체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최첨단 영역에는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만 도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넘사벽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만든 경험이 사실상 없는 일본 회사가 여기 처음부터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국가가 나라의 명운을 걸고 밀어주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라피더스의 진도도 만만치 않아요. 2025년 4월에는 노광과 현상이라는 핵심 공정에 성공했고 7월에는 이나노 GAA 트랜지스터 시제품 동작까지 확인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고객용 샘플을 내놓고 2027년에는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에요. 물론 갈 길은 한참 남았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최첨단 영역의 1위인 대만 TSMC는 이미 이나노 양산에 들어간 상태고요. 시제품 하나 만드는 것과 수백만 개를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조조의 100만 대군이 무너진 건 병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오만이 자충수를 부른 겁니다. 라피더스가 그 자충수를 밟을지 아니면 그 문턱을 넘을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7년 전엔 소재로 목줄 쥐고 흔드는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드느냐 실력 승부로 판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소재랑 장비 내재화까지 속도를 내고 있어서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큰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어요. 갑질하던 손이 이제 실력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앞서고 삼성이 기술로 맹렬히 추격하는 구도인데 두 회사 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I 서버 하나에 들어가는 HBM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 한국이 이 시장에서 앞자리를 지키는 게 앞으로 몇 년 반도체 판도 전체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봐도 됩니다. 소재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그다음 판에서도 앞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라피더스와 삼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 이번엔 누가 급소를 잡게 될까요? 갑질 시대를 견뎌낸 한국이 실력 승부 시대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제 한국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이 승부의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